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상승장에서 여전히 주목해야 될 5가지 섹터는 무엇일지 한번 살펴봅니다. 최근에 이제 리얼 비전 코인 이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비트코인이 과거 패턴을 따른다면 내년이 아닙니다. 올해 연말 최고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우리 돈으로 치면 이게 2억 원이 지금 넘어가는 액수거든요. 비트코인은 바나나 모양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 있으며 과거 패턴을 따른다면 연말까지 15만 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 과거에 두 번의 강세장 사이클에서 달러 인덱스를 언급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달러의 강도, 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1년 이내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에는 비트코인이 1000%, 2021년 초에는 978%, 뭐 거의 1000%나 다름이 없죠. 지금은 366% 상승했기 때문에 뭐 한 2배 이상 더 3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비트코인은요, 이 달러 인덱스와는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달러면 비트는 좀 약하고요. 약달러면 비트는 더 강합니다. 사실 뭐 주식이나 달러는 사실 현금이잖아요. 현금을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다. 은행에 그냥 채권에 이렇게 맡겨 놓을 것이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간 반대, 위험 자산과 달러는 반대하는 그 반비례한 경향이 있죠. 근데 지금을 보시면 달러가 강달러였지 않습니까? 유례없는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높여놔서 굉장히 오래 지금 지속을 했습니다. 이제 막 금리 인하를 하냐 마냐 그 직전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시간차를 두고 약달러는 결국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시간차를 둔다는 데 포인트를 맞춰 주시면 좋습니다. 자, 위는 달러 인덱스, 아래쪽은 비트코인의 가격인데요. 이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지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떨어졌을 때 1년 걸려서 비트코인은 2017년 우리가 다 기억하는 엄청난 광풍을 몰고 왔었죠. 2020년도 달러 인덱스가 높았다가 이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수직으로 낙하를 1년 동안 했을 때 비트코인이 21년 초까지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이제 그 22년도 말미에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어찌 됐건 이 달러 인덱스가 최고점을 찍고 달러 인덱스가 조금씩 사실은 이제 내려왔는데 비트코인이 과거 대비했을 때 그 가격이 뭐 작년 오르긴 올랐죠. 근데 생각보다 덜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최근에 이 트렌드 라인 밑으로 달러 인덱스가 이제 밑으로 더 떨어지고 있죠. 금리 인하가 이제 앞으로 뭐 좀 더 한두 번 더 내릴 수가 있겠죠. 내년도 이게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예전처럼 뭐 제로 금리 가고 이것은 어렵습니다. 어찌 됐건 좀 더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보인다. 지금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개인적으로 올 연말에 2억 원 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 시점과 정확한 가격은 뭐 누가 알겠습니까? CNBC에서 비트코인 100만 장자가 1년 사이에 2배가 더 늘었다. 이제 비트코인인지 봤더니 그냥 100만 달러, 우리 돈 13억, 14억 이상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올해 17만 2천 명,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비해서 거의 한 2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는 이처럼 암호화폐 억만장자가 크게 늘어난 데는 이제 암호화폐 100만 장자겠죠.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한 이후에 급격히 성장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최근에 좀 재미없는 뭐 특히 한 세 달, 4달 뭐 재미없었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제가 1년 전 오늘 비트코인 가격 한번 찾아봤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대략 한 8,500만 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1년 전 비트코인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뭐 딱 봐도 좀 2배가 넘었죠. 그러니까 지금 1년 사이에 140% 오른 겁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기준에서는 부동산이나 어떤 주식보다 저는 훨씬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정성을 갖춰가면서 수익률이 1년에 140%요? 이런 게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반면에 비트코인이 지금의 140%를 가져가려면요. 결국 예전 뭐 이번 사이클이든 지난번 지지난번 하락장이든 마이너스 140% 알트코인은 이 뒤에 공이 하나가 붙습니다. 그 이상을 견뎌낸 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저는 지금의 수익률 그리고 앞으로 1년 후의 수익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여기에서 트레이딩 데이터 제공 업체와 뭐 제휴를 했다. 코인베이스의 무기한 선물 상품을 이제 지원하겠다. 보통요,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선물의 그 기한이 있거든요. 보통 한 달 단위로 이렇게 주식, 뭐 ETF가 됐건 선물 상품을 계약을 다시 맺습니다. 근데 코인은 뭐 쉬지도 않고 365일 돌아가기 때문에 무기한 선물 상품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코인의 파생 상품은 앞으로 우리가 이름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상품들이 쏟아질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알고 계시죠? 이 주식이에요. 이제 그 파생 상품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1.75배 레버리지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출시 뭐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요. 1.27억 달러를 기록했고 하루에도 지금 1억 달러씩 거래가 된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무기한 선물 1.75배 레버리지 이게 뭐 2배, 3배 아니면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3배 이런 뭐 인버스라고도 하고요. 뭐 곱버스라고도 하죠. 여러 가지 주식에는 이게 있는데 코인에도 점차적으로 이런 상품이 더 많아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로 뭐 돈 버는 거 좋은데 좀 더 화끈하게 벌고 싶은 거죠. 이런 수요가 없겠습니까? 기관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헤지 펀드들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요.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우량 코인들은 앞으로 가격이 참 많이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파생 상품은 생각해 보십시오. 현물에서 파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원유라고 치면요. 원유를 채굴해서 이것을 각종 석유화학, 뭐 우리가 휘발유, 뭐 경유 여러 가지를 거기서 뽑아내서 다시 제조를 하지 않습니까? 파생된 거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예로 들면요. 부동산은 그냥 건물이죠. 그냥 집입니다. 그냥 땅인데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mortgage backed security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증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MBS라고도 하죠. 채권 형식으로 만들고 리츠 이건 이제 신탁 상품으로 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펀드로 만들고 서브 프라임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께 이거 이제 채권화 시켜서 그러니까 부동산은 하나인데 관련 상품이 수십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상식적으로요. 현물 가격이 떨어지는데 파생 상품이라고 해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아주 숙련된 기관 투자자들은 숏배팅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옵션으로도 이제 그 해칭을 할 수가 있지만 보통은 현물이 떨어지면 파생 상품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 사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기 뭐 미국이나 유럽 상업용 부동산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부동산 시공업자 여기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 또 돈을 빌려준 은행들 여기에서 입주했던 기업들이요. 지금 다 모두 직격탄을 이미 맞았습니다. 뭐 금리까지 높으니까 한번 도미노로 다 같이 이제 쓰러지는 거거든요. 공실률이 엄청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파생 상품 누가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이제 월가는 사실 그래도 파생 상품 사람들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만들어서 묶어서 팔고 섞어서 팔고 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앞으로도 지금 우리나라만큼 사실 그 실제 회사에 출근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나라가 사실은 선진국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 미국에서는 그 재택근무가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돌아가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ETF 지금 뭐 현물 ETF 이제 겨우 뭐 이더리움 막 됐는데 결국에는 하나하나씩 더 이제 현물 ETF 뭐 예를 들면 솔라나랄지 XRP, 카르다노 ETF 승인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큰 가격 상승이 있어야 그래야
파생 상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지 않을까요? 제가 설계 잘하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인하부터 뭐 유동성 이제 집어넣고요. 뭐 비트코인 반감기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내년 하반기까지 이제 글로벌 코인 포모가 매우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 그냥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판매자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금 현물 ETF로 이걸로 절대 만족을 못할 테니까 한번 크게 올렸다가 또 한번 크게 빼겠죠. 블랙록의 IBIT 여전히 전날 2.2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다. 비트코인 누가 지금 계속 사고 있는 겁니다. NYDIG 여기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2분기에 투자 자문사들이 지금 11억 달러 비트코인 ETF 순 매수했다. 이제 뭐 가격은 좀 떨어졌는데 지금 오히려 2분기 말에 코인 ETF 그 샀던 매수 금액이 더 늘어난 거죠. 이번 분기 그리고 재밌는 얘기합니다. 새로운 투자 자문사들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비트코인 ETF가 많이 수용이 됐고 채택이 되고 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대량 채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 상어들이 고래들한테 잡아먹히고요. 이제 비트코인 채굴 기업 혹은 그 비트코인 아니면 크립토 인프라 기업들이 점점 시장 조정을 통해서 점점 그 이제 시장 독과점이 어떻게 보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내심이 없는 자에게서 인내심이 큰 사람에게 손바뀜 현상, 주인이 바뀌고 있다. 지금 팩트가 신규 투자 자문사가 진입했다. 투자 자문사는요, 이제 연금 펀드, 국부 펀드 아니면 좀 부유하신 어떤 개인들에게 이번에 새로운 상품이 있는데 이걸 조금 섞어 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라고 추천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투자 자문사입니다. 이거 뭐 비트코인 앞으로 또 이더리움 나중에 뭐 솔라나 이렇게 뭐 뻔하지 않습니까? 불을 보듯 뻔하게 투자를 권유하겠죠. 이게 바로요. ETF의 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ETF 아니었으면 이 기관 투자자들은 아마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2030년이 되면 그 자산 토크나 이 시가총액이 대략 1.3조 달러 정도 되지 않겠냐. 이제 6년 후거든요. RWA 시장이 1.3조 달러인데 이제 와닿지 않으시기 때문에 현재의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대략 한 1.3조 달러 정도 합니다. 뭐 크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생각보다 이제 RWA 자산 토크나 시장의 성장세를 너무 느리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현재 RWA 시가총액을 전부 다 합쳐보면요. 아직 9조 원밖에 안 되네요. 10조 원도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초창기입니다. 근데 6년 후에 이게 약 우리 돈으로 하면 1,800조 원. 현재 대비 이게 대략 200배 더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장입니다. 200배입니다. 200%가 아니죠. 6년 만에 200배 커질 수 있는 시장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가총액이 근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갈까요? 제가 볼 때는 올랐다 떨어졌다.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졌다가 결국 여기에 다다르지 않을까요? 투자는요, 항상 확정된 미래에, 그러니까 본인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미래에 위험을 감수하고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확신이 있어도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미 3년 이상 좀 어려움 속에서 견디셨던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게 좀 길어진 뭐 7년, 8년도 계시더라고요. 3년 이상의 디스코 팡팡을 확신이 있어도 이게 쉽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다 투자로 다 같이 잘 되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 자, 설문조사에서 기관 투자자들 20%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다? XRP에 투자를 한답니다. 재밌죠? 언스트 앤 영, 이제 ENY 여기는 이제 그 회계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회계 회사에서 뭐 이제 컨설팅 회사인데 여기에서 이거 왜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을 미리 찾아서 컨설팅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들에게 이것을 차트로 보여줘야 됩니다.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 때문에 돈을 얘네들은 벌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거죠. 기관 투자자
지금 뭐 들고 계십니까? 98%가 비트코인을 투자한답니다. 그러니까 78%는 이더리움, 24%는 솔라나. 미국, 유럽, 캐나다,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기관 투자자 277명. 아무래도 좀 코인에 친코인적인 그 기관들에게 이렇게 설문을 한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는요, 맹신을 하시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전 무시도 안 합니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기관들이 98%가 비트, 그러니까 시작은 다 비트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시작, 비트 다음에 2위는 사실 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트, 이더. 근데 솔라나는 지금 이더리움 다음에 솔라나 ETF 됐습니까? ETF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솔라나를 들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추정컨대 기관입니다. 기관들은 사실 ETF가 없으면 큰 위험을 감수하고 현물 코인을 사는 겁니다. 이제 보통 우리처럼 이제 거래소를 쓰는 그 경우보다는요, 이제 장외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뭐 거래소나 큰 손들에게 이제 물량이 많고 시세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OTC라고 해서 장외에서 거래를 합니다. 아니면 이제 미국 회사들은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써서 할 수는 있죠. 어찌됐건 이렇게 20%는 그 이미 솔라나는 샀고요. XRP는 이제 앞으로 사고 싶다 이런 거죠. 아시다시피 XRP는 CBDC,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를요, 디지털 원화로 바꾸려면 환전하는 데 쓰는 게 뭐다? 이게 XRP입니다. 이제 송금하고 환전하고 정산할 때 쓰는 것. 사실 XRP는 누가 제일 필요한 건지 아십니까? 전 세계 은행들에게 필수적인 화폐 컨버터입니다. 이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XRP를 그렇게 보면요. 실제 수요. 실제 수요가 은행들입니다. 이제 금융기관. 이제 스텔라는 뭐 우리 같은 개인이 쓰기 좀 더 좋은데 어쨌든 은행들에게 최적화하는 게 XRP. 근데 여기 보니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잠재 투자 수요입니다. 근데 지금 ETF가 있습니까? 솔라나도 없죠. XRP 없습니다. 카르다노도 없죠. 도지코인도 없습니다. ETF가 나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ETF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금융에 자금줄이 들어올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빨대를 이제 브릿지를 갖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뭐 이 코인들의 미래를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이 뭐 시끄러웠죠. 이제 체포가 프랑스에서 대표가 됐는데 인도 정부도 텔레그램 연에 조사 좀 해봐야겠다. 한마디로 이거죠.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났는데 뭔가 조처를 한 게 없다. 방치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텔레그램의 톤 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했었죠. 프랑스 검찰이 텔레그램 CEO 정식 기소는 아니야. 이르면 뭐 8월 28일 이제 현지 시간으로 석방시킬 생각이야. 조금 애매하죠. 이거 무슨 일인가 싶죠. 이제 가격이 좋지 않을 때 또 이런 뉴스 하나하나가 저는요, 사실 언제든지 퍼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긴급 체포했다고 돼서 특필했을 때는 언제고, 이르면 내일 석방하겠다. 프랑스 대통령이 심지어 이 그 CEO 파벨 두로프를 체포한 것은 정치적인 동기는 아니다. 사법 조사 차원이다. 그러면서 석방을 시킨다. 좀 이상하죠. 어쨌든 프랑스 검찰이 텔레그램 CEO는 12건의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거 보면서 사실 바이낸스 CG 생각이 났거든요. 불법 거래를 조장했다. 암호화 서비스를 무단 제공했다. 마약 범죄, 자금 세탁 범죄, 사기 등. 이게 이제 구금 기간을 연장했지만 뭐 풀어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슈는 이런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냐? 이거 맨날 뭐 수백 년간 논쟁 그거 아닙니까? 규제를 통한 범죄 예방 차원이 이게 더 중요하냐? 표현의 자유로 치면요, 이런 겁니다. 달러로 누가 범죄를 했다고 치면 이 달러를 찍어낸 연준 의장을 감옥에 넣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트위터에서 누가 금융 사기를 했다? 일론 머스크를 감옥에 내보내자. 이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이죠. 반대로 AI 딥페이크 이거 사기 범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 편향, 불공정 검열을 했다? 이거는 완전 불법이죠. 이거는
최소한의 그 그러니까 그 허용이 안 되는 그런 불법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텔레그램은요, 이게 카카오톡 같은 거는 이게 범죄 수사기관에서 이거 다 살릴 수가 있는데 텔레그램 그게 안 돼요. 사생활 보호가 굉장히 잘 됩니다. 문제는 이걸 이제 범죄에 악용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텔레그램이 뭐 망했다? 뭐 사실 전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텔레그램에도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딥페이크 앞으로 이런 범죄, 새로운 기술 또 뭐 자율주행 자동차 뭐 계속 사고 나지 않습니까? 이런 류의 논란은 앞으로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러시아에서 코인 거래소 9월 1일자 오픈 예정.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파일럿 프로그램에서도 카드 결제를 통해서 코인과 이 루블, 러시아의 루블 거래도 수행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카드도 연동을 해서 뭐 코인도 지금 쓰게끔 하는 거죠. 이러한 움직임이 이제 러시아 기업들이 해외 업체들하고 무역을 하는데요. 지금 뭐 스위프트망에 지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금 결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인 거래소 오픈을 서두르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2년도만 해도 코인 전면 금지를 외쳤죠. 근데 지금 기업들의 자금줄이 꽉 막힌 겁니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뭐 그랬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아무리 뭐 독재자, 뭐 전 푸틴을 말한 건데요. 아무리 뭐 그래도 자국 기업이 해외 무역을 못한다? 이걸 방치할 수 있습니까? 국가에 그래도 이 경제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이 지금 2년 반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될 거리라고 우리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년 반이 넘고 3년째 되니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긴급 조치로 한 게 뭐다? 코인 거래소 오픈. 제가 보니까 조금 앞당긴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요, 실리를 위한 것도 맞고요. 명분도 있는 거죠. 지금 러시아 기업들 엄청 어려워. 이거 경제 살려야 돼. 무역 거래 해야 될 거 아니야. 기존에는 코인 투자가 실리만 있었고 명분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저는 명분도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전부터 본인의 장점을 어필했을 때 했던 여러 이제 코멘트 중에 하나가 나는 푸틴이랑도 친하고 김정은이랑도 친하고 시진핑이라도 나는 친하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대선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할 때가 됐죠. 아마 이런 그 대선 이후에 짠 하면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뭡니까? 아직까지는 해리스 지지율이 지금 뭐 7%, 많으면 10% 이상 더 높다라고 하는 뭐 지지율이 뜹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뭘까요? 승부처는 저는 이제 그 TV쇼 토론이라고 봅니다. 9월 10일자로 원래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신경전이 장난이 아니네요. 트럼프는 이제 불공정한 최악의 방송이라며 ABC 방송사를 거부하고 있고요. 해리스는 음소거 없는 마이크, 음소거 기능 빼라 서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후보에서 사퇴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이 이 TV 토론회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ABC가 하면 나는 지금 토론 안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해리스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그 CNN에서 했던 그 토론이랑은 좀 규칙을 바꿔야 된다. 마이크를 서로 켜냐 끄냐에 따라서 엄청 시비가 붙고 있는 겁니다. 해리스는 마이크 좀 켜놓자. 그래야 상대, 이 트럼프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 나올 것이다. 지금 이걸 또 노리고 있고요. 재밌는 거죠. 이것도 있고 또 앉아서 토론하자. 아무리 지금 트럼프 키가요 거의 188입니다. 근데 헬리스가 이제 여성이기도 하고 키가 더 작겠죠. 그러니까 당선하면 역대 최단신 대통령이 될 것이다. 뉴욕 타임스가 뭐 이런 것도 보도를 했다고 하거든요. 코인이요 이제 그 바나나 존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최고점 가려면 생각보다 많이 남았거든요. 이런 것도 보시면서 그냥 즐겁게 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라고 해서 뭐 코인이 뭐 잘 되고 해리스라고 해서 떨어진다.
사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뭐 이번 상승장 뭐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죠. 여전히 주목할 5가지 섹터. 첫 번째는 레이어 1입니다. 레이어 1은요. 사실 뭐 스테이블 코인이랄지 뭐 RWA랄지 디지털 가치의 망이죠. 인프라 네트워크라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에이다 이런 것들이 다 레이어 1이죠. 두 번째는 RWA, 자산 토큰화입니다. 사실 RWA는 디파이랑 짝꿍이라 보시면 돼요. RWA는 이제 대표적인 그 프로젝트가 온도 파이낸스라고 있었죠. 디파이는 뭐 에이브, 이게 저는 뭐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뭐 보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게임입니다. 게임에 은근히 많이 쓰이는 레이어 1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아발란체입니다. 아발란체는 디파이에도 쓰이고요. 게임에서도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죠.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 중에서는 이뮤터블 X가 단연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뭐 빔이라고 하는 코인도 뭐 종종 언급을 드린 바가 있죠. 네 번째는 디핀입니다. 이제 탈중앙화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 말이 좀 어렵죠. 탈중앙화 그냥 뭐 그 인프라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장성 코인 3총사, 파일 코인, 인터넷 컴퓨터, 아리브 들어가죠. 뭐 렌더, 그래프, 뭐 헬리움도 있고요. 근데요, DP는 사실 인공지능과 짝꿍입니다. 인공지능을 하려면요, 당연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요. 이제 그 당연히 큰 저장성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4번과 5번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AI는 뭐 타오도 있고 렌더, 뭐 아카시 네트워크, 뭐 그래프, 뭐 니어도 AI에 이제 뭐 집어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번스타인에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비트코인만 노린 게 아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실은 뭐와의 연계성에 눈독을 들였다? 인공지능과의 연계성. 이건요, 막강한, 뭐 비트코인 채굴하려면 막강한 전력이 필요하죠. 그 전력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게 누구다? 채굴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데이터 센터 대비해서 저렴하게 전력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독특한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상승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서 뭐 저기 뭐 나스닥에 상장된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 막 많이 대주주로 샀지 않습니까? 주식을 엄청 사놨는데 이게 비트코인을 가져가기 위해서만 샀다? 반만 맞았다라는 거죠. 비트코인도 있는데 전력 인프라망을 가져가고 이걸 나중에 뭘로 쓰겠다? 인공지능, 뭐 확실한 미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이 전력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일거양득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랍에미리트의 투자 기업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호들러입니다. 호들러는 우리말로 하면 이게 존버입니다. 존버 투자 회사에서 5억 달러, 뭐 6천억 원 이상의 이제 인프라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냐? 데이터 마이닝, 블록체인, 디펜, 인공지능의 스타트업에 투자할 것이다. 인공지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블록체인과 코인도 파괴적인 혁신의 도구가 될 거라고 봅니다. RWA, DeFi, 뭐 디핀, 인공지능, 뭐 게임, 밈코인, NFT, 메타버스 다 뭐 미래를 대표하는 이제 섹터들이죠. 근데요, 파괴적 혁신이라는 거는요, 새로운 게 생겨났다 동시에 기존에 있던 전통 직장들이 산업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은행원 계속 있을까요? 중개업자 아마 안 될걸요? 운전하시는 분들이요?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텔레마케터, 번역하는 분들, 심지어 대기업, IT 공룡, 뭐 요즘에 백화점, 마트, 5년 전만 해도 망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섹터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는 게 파괴적인 혁신이겠죠. 코인 투자는 미래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다. 혹은 미래의 가치망에 투자하는 거다. 특히 이제 레이어 1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코인 투자는 닷컴 버블 기억나십니까? 인터넷 엄청나게 그 밸류에이션 높아졌다가 폭락했었지 않습니까? 폭락한 다음에 애플과 아마존 2000년대 초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기업들을 사는 것과 전 비슷하다라고 보거든요.
닷컴 버블 뭐 전후로 해서 뭐 애플만 해도요. 스티브 잡스가 본인 보유했던 애플 주식 전량 매도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존도요. 닷컴 버블 때 이전 최고점 대비해서 이거는 뭐 거의 잡코인급 아닙니까? 마이너스 97% 폭락을 했었습니다. 실제입니다. 어마어마한 폭락과 비난을 받았었죠. 거의 이거 뭐 솔라나라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사업이든 투자든 10번을 하는데 앞에 9번 망했다가 마지막 한 번만 크게 이기면 된다.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 마지막 한 번을 위한 기다림 같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마지막 한 번이 그렇게 머지 않았고요. 기다릴 가치가 충분하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